만세전. 제목 만세전은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라는 뜻이야. 3.1운동. 보통 우리가 저기 28 독립선언 그래서 그 일본 도쿄에서 그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3.1 만세 직전 뭐 이런 뜻이 만세전이야. 만세전. 자, 이 소설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점이다. 시점.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여기는 지금 그 일본에 있던 주인공이 자기 아내, 사랑하지도 않지만 결혼한 그 부모님이 정해준 그 아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선 그 집으로 달려가는 거야. 달려갔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여로용 소설 뭐 이렇게 얘기해. 여로용 소설. 여로가 여행자가 가는 길이거든. 여로용 소설이라고 하고 원래 있던 데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원점 회귀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출발한 데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 지금 1인칭 주인공은 어떤 성격을 띠냐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부정적이다. 뭐가 부정적이냐면 일제강점기의 현실이 조선인들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좀 약간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을 만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좀 태도나 아니면 관점이 달라졌어. 시점이 좀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인공이 처음에 부정적인 감정에서 시작했는데 동경 유학생으로서 비춰진 조국의 현실이 너무 부정적으로 비춰졌다가 나중에 일본인들과 만나고 이 여정 중에 이런 태도와 시각이 달라졌다. 그리고 자기가 겪은 거 그대로 써서 이 사실주의, 염상석 소설의 핵심은 바로 사실주의야. 사실적인 진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제강점기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현실을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인 나는 말이지 이렇게 태도와 시점이 달라졌다고 했잖아. 그러면 뭔가 나서서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면은 없단 말이야. 즉 의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두 그 당시 지식인의 한계쯤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만약에 조선의 암담한 상황이 부정적 상황이 일제강점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좀 개선하고 개몽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런 현실 문제에 어떤 참여하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바로 염상섭이 생각했던 여기 주인공 나가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이야. 한계. 자,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서 쭉 여러형이니까 동경부터 해서 쭉 고향까지, 고향에서 다시 동경까지. 우리 옛날에는 어디로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면 도쿄에서 조선에 오려면 시모노세키 항에 가서 배를 타고 부산에 오고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여정을 그대로 포착해가지고 전달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여로형 소설, 사실주의 소설 이런 얘기는 했으니까 여기는 현실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 비판. 자, 고향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현실 비판이 일제강점기의 암담한 현실,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지만 실제로 일본인들을 만나가지고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듣고 보면서 일제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야. 자, 시간은 언제냐면 당연히 1918년이 돼야 되겠지. 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동경에서 서울시까지 이동하는 그 경로가 바로 여기는 공간적 배경이 된다. 원점 회귀형 혹은 여로용 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 자, 만세전 본문 한번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조심해. 조선의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겨울 1918년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맞았죠. 작품의 제목도 바로 만세전과 관련된 거고 바로 전이다. 일본에서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향한다. 늘 아프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았는데도 나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는다.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해봐. 좀 약간 T야 T. MBTI라면 T라고. 근데 사실은 이유가 이거야. 사랑이 없는 결혼이었어. 부모가 정해준 결혼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경에 유학 와가지고 껄떡대고 있는 거야. 그 술집 여급한테 껄떡대고 있는 거야. 기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단골 카페, 이거 봐. 단골 카페에 여급 정자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음악 학교 선생을 만나며 늑장을 부린다. 늑장. 귀국하는 배에 올라서는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계속 시달리면서 또 자존심이 있어서 울분을 사귄다. 그러다가 나는 일본 형사를 피해 배 안에 욕실로 들어간다. 일본 형사가 있잖아. 조선인이란 이유로 강제로 연행해가지고 막 짐을 다 뒤지고 난리를 쳐. 알았니? 조선인이란 이유로 혹시 독립운동 뭐 이런 거 관련시켜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가는 물품 있잖아. 그걸 다 개봉해갖고 샅샅이 수색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다시 돌려줘. 자, 봅시다. 어쨌든 10년이라면 한미천 잡으셨겠구려. 자, 지금 10년 정도가 흘렀죠.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1918년이니까 뭐 한 9년 10년 됐으니까 10년이 그 10년을 말하는 거야. 한미천 잡으셨겠구려. 자, 지금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야? 욕실에서 이야기. 목욕탕. 배 안에 목욕탕이 있거든. 거기에 일본인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열었다. 아, 웬걸요? 이제 조선도 밝아져서. 자, 조선도 밝아졌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랐는데 요즘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선인들이 너무 어수룩하니까 다 속여먹었다고. 지금은 그렇게 속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 여기서 조선이 밝아졌다는 건 세상 물정을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야. 좀처럼 한미천 잡기는 어렵지만 이 한미천은 뭐야? 이거는 한 번에 큰 돈을 얻는 거거든. 이게 누구를 이용해서 얻는 거야? 조선인들을 팔아먹는 거지. 취직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일자리 있다고 해가지고 시골에 저 젊은 처녀총각들 다 그 징용처럼 다 끌고 왔단 말이야. 돈도 안 주고 말이지.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요보 말씀해. 요보 나왔네. 요보. 요것도 비하하는 단어야. 응? 비하하는 단어라고.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낮춰가지고 요보라고 불렀어. 요보.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만은 촌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번. 여기서는 요거 역시 대만의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고 비하하는 용어다. 생번. 생번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이제 가서 보슈. 그래서 지금 이게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에서 조선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선에 도착하면 한번 보라고. 생번보다는 좀 낫지만 제법들이지만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만은 여기 보니까 제법들이지만은 좀 나아졌다 그런 얘기야. 옛날보다는 나아졌다. 왜냐하면 우리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봐봐. 근대화가 됐다고. 근대화가 일제가 근대화를 시켜줬더니 요보들이 조선인들이 좀 괜찮아졌어. 옛날 그 대만의 생번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번 조선에 가서 가보시오. 하하하.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이거 비웃는 거지. 비웃음.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야. 대만의 생번이란 말에 그 욕탕 속에 들어앉았던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 모두 껄껄 웃었다. 그러면 이 욕탕 안에 있는 나는 유일한 조선인이 되겠지, 그치? 나만 빼고 모두 다 껄껄껄 웃었다. 자,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치어다 보았으나, 왜냐면 여기서 이제 조선인을 비하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은 분노겠지, 분노. 저놈들이 그러면서 분노. 근데 아무런 저항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태도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어. 더운 김이 설이어서 골자는 그를 낮춰 부르는 거야. 그놈 정도 되겠어, 그지? 골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욕객, 모욕하는 사람들, 욕객들, 손님들은 차차 꾸역꾸역 쏟아져 들어온다. 욕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쳐다본 건 이를 악물고 입술을 악물고 쳐다본 건 소극적인 어떤 태도였는데 그놈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으니까 분명 모를 거다 그런 얘기야. 사실 말이지 나는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나. 자, 우국지사가 뭐야? 나라 걱정하는 손비 민족지사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투철한 민족의식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만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투철한 역사의식 민족의식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과 오히려 서로 통사정을 하느니만큼 좀 낫다. 우리 통사정이란 게 뭐야?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는 거지, 그지? 일본 사람과 오히려 서로 통사정 하느니만큼 좀 낫다.
언제? 학교에서나 하숙에서는. 그러나 그 외의 경우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때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학교 다니면서 하숙하면서는 일본인하고 통사정을 털어놓고, 통사정 한다는 얘기 다 털어놓고 얘기하지만 그것 말고 나머지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국 백성이 된 지 근 10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1910년부터 1918년이기 때문에 10년간 일제강점기 주권 상실했어. 이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지금은 있잖아, 관대하게 내버렸다는 얘기. 무관심하도록. 무관심이란 얘기지. 내가 무관심을 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잖아, 그 당시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야, 다분히 뭐랄까, 개인주의적이고 그다음에 냉소적이다.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다. 무관심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도리어 초등학교 시대에는 일본 교사와 충돌하여 퇴학을 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전학한다는 둥이니까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소학교 시대, 그때는 어린 마음의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하였지만, 어린 마음의 애국심, 이게 소학교 때는, 어렸을 때는 오히려 애국심이 많았지만 차차 지각이 나자마자, 지각이라는 게 뭐 좀 커가지고 뭔가 좀 상황을 이해하거나 알게 되니까, 여기 지각이란 말 알아도, 자, 사물의 이치나 도리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하니까, 나이를 좀 먹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달라졌죠.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간혹 심사 틀린 일을 당하거나 조선인한테 일본인이 1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 하관에서나, 여기 하관이란 말은 아까 배 타고 오는 데가 시모노세키였잖아. 시모노세키에서 여객선을 타고 부산으로 오죠. 여기 하관은 시모노세키를 말하는 거야. 부산 도착하는 거지. 기차 타고 경성에서 조사를 당하고 성가시게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만은 그건 그때뿐이고 금방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대를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열렬했지만 지금은 무관심이야, 무관심. 이거 일종의 비판이라고 생각해야 돼. 일제강점기의 지식인들이, 유학생이면 지식이잖아,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귀찮은 일이 생겨. 예를 들면 하관에서, 시모노세키에서 뭐 조선인이라고 차별받는다든지 아니면 검문을 당한다든지, 부산에 내려가지고 또 그 일제강점기에 경찰들은 막 칼차고 돌아다니잖아, 그지? 이런 사람들한테 감시를 당하거나 조사를 당하고, 근데 그때뿐이야, 그때뿐. 그리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없었다. 적개심도 적고 반항심도 별로 없었단 말이야.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것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하는 것이나 기실이란 말은 실제로 그것은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수단이다.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적개심과 반항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지금 한 10년이 다 됐으니까 무감각해진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유일하게 조선인이 일본에게 할 수 있는 건 적개심하고 반항심밖에 없다. 유일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나 7년이나 가까운 일본에 있는 동안 경찰관 이외에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해 하는 일은 없었다. 알았을 뿐 아니라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본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무관심이야, 무관심. 무관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별로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하지 않았으니까,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있잖아, 민족적 울분 따위는 거의 없었다, 그런 얘기야. 근데 지금 상황을 봐. 욕실에서 조선인을 비하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를 꽉 깨물면서 쳐다봤잖아. 자, 그런 다음에 하여도 가할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다. 되었었다.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 없다. 요즘은 또 다시 태도가 바뀌었네. 이것을 보면 적개심 혹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의 경우 자동적, 이지적이라기보다는 피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서 민족적 어떤 울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게 반항심이 아닐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태도가 조금 바뀌었네요. 네, 그지? 자, 소학교 때는 열렬했었는데, 민족의식. 그 다음에 동경 유학생을 하고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마비됐었다 그랬어. 별로 못 느꼈어.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여기 와서는 지금 태도가 바뀌었어. 민족적 울분을 조금씩 생각하는 거 보니까 의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 반항심과 적개심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일본 사람들에 대한 거지.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게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자, 이유가 이거야. 일본 사람은 지나치게 말 한마디나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을 억제할 수 없는 조선인들은 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양이야. 반감을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피동적 그리고 감정적 유발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지.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 구하여야 하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기묘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자, 그럼 봐봐. 민족적 자각. 조선 사람에게 민족적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지나치게 하는 말 한마디, 요보 같은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민족적 자각을 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옛날에 동경 유학 시절에 아무런 적개심 반항심도 없었지만 지금 여기서 왜 이를 꽉 깨물고 그 일본 놈들을 쳐다보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느끼는 거,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고 저놈들 때문이다 라는 얘기야. 자,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 한마디가 귀에 거슬지 않는 것이 없지만, 자, 이 듣는 말 한마디, 조선인을 비하하고 조선인을 통해서 한미천 잡은 일본인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 거슬려.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인 사람이 듣고 오랜 목류병에서, 목류병이 원래 자다가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실을 깨어난다는 게 현실 자각이야. 현타라고 하라니?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라니? 뭐가 저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지나치게 비하하는 말, 저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민족적인 분노, 민족적 자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생각이 자아낼 뿐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은가요? 여기서 촌은 조선의 시골을 말하는 거야. 촌에 가면 위험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 다시 입을 열었다. 멀려 어딜 가든지 조금 더 염려 없애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있어. 생번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조선인들은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가 있고요. 헌병이 지켜주니까 손 하나 깜짝할 수 있나요? 손 하나 깜짝할 수 있나요? 누가? 여기 조선인들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한다. 염려 없애다. 그걸 보면 베라우치 총독상이 참 손하기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라고 얘기했어. 당시에 베라우치 총독을 말한 거고, 여기는 베라우치가 초대 총독이지, 그지? 총독이 뭐야? 일제에서 파견한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 1인자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그랬더니 할 것이야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모을 것을 똑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이고 한미천 잡을 게 있단 말이에요. 하하하 이렇게 합니다.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다. 표독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사납다, 사악하다 뭐 이런 데 쓰는 거지.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다. 그런 벌이가 어디 있어요. 자, 촌에 가면 순사가 헌병이 지켜주고 조선인들은 온순하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그리고 촌에 들어가서 요새는 몰 것이 똑 하나 있죠. 자본 없이 힘 안 들이고 모이는 거. 그럼 이게 아주 사악한 거지.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게 그게 뭐야? 괴롭히는 거 거기 더 있어? 그랬더니 그런 벌이가 어디 있어요? 촌뜨기 선생, 시골자에게 촌뜨기 선생이라고 했지. 자, 촌뜨기 선생은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돈 벌 수 있으니까 힘도 안 들이고 돈도 없어도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치어다 보는 모양이다. 왜요? 한번 해보시려고? 그는 그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로 교활한 웃음을 띠고 한참 마주 보다가 시골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낸다. 재미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며 이 순실하다는 건 순박한 거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촌뜨기를 꼬인다. 그러니까 자본도 없어도 되고 힘 안 들여도 돈 벌 수 있는 거고 돈을 쓸 수 있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너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촌뜨기 시골자를 꼬이는 거야. 자,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이면 손쉽게 떡을 얻는 거니까 하다뿐이겠나요? 물론 하지요라는 얘기야. 여기선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누워서 떡 먹기지. 쉬운 거지. 촌뜨기가 차차 침이 괴어오는 수작이다. 이 침이 갠다는 얘기는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놓아야 하고 양복 한 벌 장만해야 할 터이니까 이게 자 보증금하고 양복 한 벌 요거는 미천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니까 신분은 염려 없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 그래서 이게 신분 때문에 못 믿으니까 보증금을 내라고 하는데 형님이 헌병대에 있으니까 신원 보증은 할 수 있으니까 보증금은 필요 없다. 제 딸은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듯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해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뒤틀며 호기만장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야. 자, 1편 한편으로 촌뜨기 시골자는 양복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라는 데는 속으로 해하는 기색이다. 해야 한다. 잡아봐. 양복 입어야 된다니까 그냥 덥석 물었어. 알았니? 남의 말을 의심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약간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세상에 자본 없이 힘 안 들이고 보증금 없이 양복만 입으면 돈을 엄청 벌고 쓰고 싶은 대로 쓴다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믿었단 말이야. 이 시골자가.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는다. 실상 곁에서 엿듣고 앉았는 나는 또 역시 궁금하지만 이러한 소리를 듣는 시골 골자는 더한층 호기의 눈을 번쩍이며 앉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자 겉으로 발설하지 않는 것은 나와 그 외에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리어서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 듣는 사람 때문에 또는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서 덤비며 자기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를 하려는 수단 방법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했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두세 사람 때문에 얘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시골뜨기를 완전히 속이려고 뜸을 들이는 거. 자,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 그럼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에 있단 말이오? 자,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는 몸뚱이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가지고 가로로 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돌았다. 목욕탕 속을 휘돌아다가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에는 무심히 이구석 저구석에서 멱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속을 막 휘돌아 이게 이제 막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잖아. 소리가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만들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본 거야. 혹시 우리 얘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자, 그래서 목소리를 낮추면서 뭐라 하냐면 실상 누워서 떡 먹기지. 이게 아주 쉬운 일이지.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 번째야 벌써.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을 해가지고 조선인들을 붙들어오는 것인데 이거 조선인들을 붙들어오는 거. 결국은 조선인들을 속여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인신매매랑 똑같은 거야. 아니? 결국 이 내지라는 것은 일본을 말하는 거고 일본 각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노동자를 구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즉 조선 쿠리 여기서는 고력이라고 했는데 쿠리라는 건 육체 노동을 하는 중국인 인도인 노동자를 말하는 거야. 조선의 쿠리를 만드는 거야. 인도인 중국인처럼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농촌의 노동자를 빼서 내지의 일본에 있는 각 회사에 노동자로 팔아먹는 게 바로 양복 하나 입고 하는 사업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 그렇지 않으면 함경도, 강원도, 그 다음에 평안도에서 모집해오는 것인데 그 중에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경상도 사람들, 경상남도니까 부산인데 사람들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모집해오는 거지. 제일 쉽다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자,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린다. 자, 교활한 웃음. 결국은 농촌의 노동자들을, 농민들을 속여가지고 일본에 있는 공장, 회사에다 팔아먹는, 인신매매하는 거야. 그리고 경상도가 제일 쉽다고 이야기했어.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어. 그럼 결국은 저건 인신매매하는 거잖아. 왜 깜짝 놀랐어? 조선인이 저렇게 팔려고 하는구나. 현실을 알게 됐단 말이야. 일본인들이 순진한 순박한 조선인들을 꼬여가지고 인신매매하고 있는 것을 들었으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그 불쌍한 조선의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들 같은 협잡, 불황배 같은 술수에 빠져가지고 속아 넘어가구나. 그러면 그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이렇게 팔려온 이유가 결국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불황배 녀석들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속인 거지. 결국은 속아 넘어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쌍판대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아까 나왔던 소극적 분노란 말이야. 주먹을 날려야지. 그럴 수는 없고요. 큰일 나니까. 결국 여기서는 소극적이지만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이 극도에 달한 거지. 일본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순박한 조선인들을 일본 회사에 팔아먹는 거야. 자, 자신의 이익이 혈안이 된 일본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말하는 부분이지.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헌병군조라는 걸 듣고 나서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반세, 아주 얼굴색이 좋아진 것이로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시골자의 형님을 이용해서 조선의 노동자, 조선의 농민을 팔아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반색을 한 거지.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 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았었다. 골자는 벙벙이 듣고, 자, 골자는 벙벙이 듣고, 벙벙하다는 얘기는 멍하다, 뭐 이런 얘기지. 골자는 멍하니 정신없이 듣고 앉아있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빙긋 웃으며 또다시 말을 잇는다. 자, 그놈이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사기? 봅시다.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 거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상남도에서 제일 쉽다고 그랬잖아. 이 남쪽은 내지인이, 일본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들어 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단 양지가 좋으니까. 자, 이 노동자가 있잖아. 팔려갔어. 근데 거기에 이미 팔려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팔려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가 더 수월하다. 양지라고 그랬어. 요버들 생각에도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줄인 배고픈 배를 채우기는 고사하고커녕 보릿고기에 시래기 죽으로 부충이 팅팅 붙는 거지. 못 먹어서 영양실조. 돼질 지경인 바에야 번화한 동경 그리고 오사카에 가가지고 흥청흥청 살아보겠다는 요량이거든. 그러니까 노동자로 가겠다고 너도 나도 나서지. 그러니 촌의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집 애들까지 나도 갈 거야 하고 나서거든. 모집이 아주 쉽지 뭐. 자, 그랬더니 그럴 거야. 아직 북선에서는, 자, 북선 지방은 우리 내지인이 덜 들어갔을 거고 비교적 편안히 사니까 응모자가 적지만 그것도 미구불원, 앞으로 얼마 오래되지 않아서 앞으로 얼마 오래되지 않아서 가까워졌다는 얘기지. 쪽박을 차고 나설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자, 지금은 북선 지방 사람들 그나마 좀 편하게 사니까 그렇지 좀 시간만 지나면 자, 멀지 않아 라는 얘기야. 멀지 않아 쪽박 차고 거지돼가지고 나설 거야. 이자는 자기 설명에 만족한 듯이 대단히 득의 만면, 지금 보면 득의라는 게 만면은 얼굴에 가득한 거지. 득의, 의기양양,
기쁜 마음이 얼굴에 가득 찼다. 그래, 그렇게 모집해 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촌뜨기는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면서, 자,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자, 여비도 있고요. 일당도 있대. 그러니까 사람을 모집하러 갔을 때 돈을, 여행비도 주고요. 여행할 때 드는 돈, 일당, 하루 일당도 쳐주고요.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데 1원서부터 2원이니까 그건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령 여직공 같은 경우에 임금도 싼 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헐하고 별로 못 받고, 광부 같은 것은, 광부는 지금 시세로 1원 50전 정도에서 2원 50전까지 받을 수 있어. 가령 1000명만 맡아가지고 와서 보구려 2, 3, 4 동안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건 다 그만두고라도 한 1,500, 5, 600원, 근 2,000원 간데 없는 일이기에, 예, 일일 게니 그런 벌이가 이 판에 어디 있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돈 왕창 번다라는 얘기야. 2, 3, 4니까 이 삭은 월이지. 2, 3개월에 2,000원에 거의 가깝게 벌 수 있대. 돈이 많다는 얘기야. 지금 생각해도. 방적회사는 실 뽑는 회사고, 그러니까 실 뽑는 회사는 별로 못 받아. 그렇지만 광부는 1원 50전에서 2원 50전이니까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광산으로 다 팔아먹은 거지, 그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웃고 있단 말이야. 나도 맨 처음에 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하여 갔지만, 그러면 자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때 500명을 모아가지고 실살고로 남긴 것은, 실제로 남긴 것은, 실살고라는 게 그런 거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제이익, 실제이익은 1,000원이었고, 두 번째 올가을에 800명이나 북해도 종미탄광으로 보내고 2,000원 돈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벌었단 말이야. 이 다 노동자 모집해가지고 번 돈이야. 속여가지고.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는 입에 침이 없이 1,000원, 2,000원 신이 나서 뇌이며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 자, 여기 노동자 모집원, 이 사람이 시골자 어리숙한 사람을 꼬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노동자 모집원이 되라고 꼬이고 있는 거야. 충동질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목욕탕 장면이야. 이게 나란 말이야. 다 듣고 있는 거지, 그지? 뭐야? 뒷부분 줄거리. 자, 배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또 한 번 이런 조사를 받고 나서 거리로 나선, 조사를 중간에서 받았는데 배에서 또 받았단 말이야. 나는 조선의 참담한 현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놀랐다. 나는 김천역에 내려가지고 형을 만난다. 형은 전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이것도 봉건적이잖아, 그지? 새로 아내를 맞이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건적이라는 게 뭐야? 전근대적인 거지. 야, 아들을 못 낳았다고 쫓아내고 새 부인을 맞이해? 이건 좀 뭐랄까, 미개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형은 총독부 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무덤은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다고 말하며 산소 걱정을 한다. 자, 봐봐. 총독부 법에 의해서 지금부터는 무덤도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어. 이유가 뭘까? 무덤이 막 차지하잖아. 그러면 농사지을 땅이 아마 부족할 거야. 줄어들잖아. 그럼 농사지어서 뭐 하는데? 일본으로 다 송출하고 그랬잖아. 그럼 식량 확보를 하려면 공동묘지를 말이야. 딱 제한을 둬야 되는 거야. 알았니? 우리의 전통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나는 집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집안 식구의 말로 발이 묶인다. 집안이고, 자, 사회고, 조선 전체가 구덕이 끓는 공동묘지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조선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야. 공동묘지. 무덤. 나는 사랑보다 연민이 앞섰던 아내.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불쌍하다고 생각한 거지. 아내가 가련하게 여기며 탈출하듯 다시 동경으로 떠나는 여러 회비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읽어보면서 확인했던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주인공의 성격과 태도를 잠깐 볼까? 여기는 지금 주인공의 태도 뭐라 그러냐면, 내용이니까 들으면 돼. 아까 했던 거야. 자기 우국지사라 그랬어? 나라 국정하는 민족지사냐고. 아니지, 그치? 근데 현실에서 뭐 했다 그랬어?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 주권을 상실했다. 이거는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니까 어때? 이제는 무관심해졌죠. 자, 일본인들한테 적개심, 반항심 느낄 때는 언제야? 일본인들이 자극할 때, 심한 말 할 때, 멸시할 때, 그러면 적개심과 울분, 반항심이 생긴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소학교에서 가졌던 열렬한 민족의식, 1910년부터 10년간 일제강점기 때는 무관심, 그리고 지금 배를 타고 고향에 돌아갈 때, 이때는 다시 민족의식이라는 것이 다시 조금 움트기 시작했다고. 문제는 그런데 이건 있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게 당시 지식인들의 한계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거야.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형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 분노. 오히려 갖고 있는 건 민족에 대한 감정은 뭐냐? 민족에 대한 감정은 연민이라고 봐야 돼.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감정만 가지고 있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하는 지식인이 아니란 말이야. 당시의 지식인들의 일반적 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이 소설의 서사, 즉 사건 진행 방식이 뭐야? 대화라고 하지, 대화. 대화지, 그지? 대화로다가 계속 진행되는데 공간은 어디야? 욕실이죠. 나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듣는 청자의 입장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때 뭐가 나오냐면 내면의식, 여기서는 서술하고 있어. 당연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나의 마음이니까 가능하죠. 일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요놈들이 돈 번 게 이런 식으로 조선인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벌었구나. 나쁜 놈들. 아니 내면의식에 대한 울분, 적개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표독한 인물이 하나 나오고요. 표독한 인물. 누구야? 꼬이는 거지, 그지? 노동자 모집원. 자기 돈 엄청 벌었다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표독한 인물한테 지금 꼬임을 당하는 게 시골뜨기. 촌뜨기지, 촌뜨기. 얘는 순진하긴 한데 지나치게 뭐라 그래야 돼? 금방 현혹된다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표독한 인물 얘의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조선인을 이용해서 밑천을 잡는 놈이고 얘는 뭘까? 이제 앞으로 이런 거 할 놈이겠지, 그지? 그래서 두 인물이 각각 좀 정반대라고 생각해도 돼. 이 사이에 낀 게 나지요, 나. 알았니? 그러면 일본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조선인 노동자를 봤을까 못 봤을까? 봤어. 열악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걸 봤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로 왔지? 이제 해소가 되는 거야. 저런 놈들 때문에 속아서 왔구나. 그리고 여기 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현실을 이해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아내의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갔지요. 여기 나로 대표되는 무기력한 지식인 1918년이고 지금 결국은 현실의 어떤 극복이라든지 현실을 개선하는 저항의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무기력한 지식인을 나로 내세워 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이다라는 얘기야. 객관적.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주의 문학이기 때문에 그래. 사실주의가 뭔지 알지? 리얼하게 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 글을 읽으면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그냥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 등장인물이 뭘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이 자체로 우리는 객관적으로 당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사실주의 문학의 특징이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 지금 디테일하게 안 나왔으니까 줄거리를 다시 한번 볼까? 동경에서 유학을 갔어. 그리고 사랑 없는 아내와 결혼했고 떠난 거기 때문에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가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 술집 여급 정자 그하고 노닥거리고 그런 장면이 나와. 지금 아내가 위독하다는데 다른 여자랑 농담하고 있으면 되겠냐? 바로 가야지, 그지? 근데 사랑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모노세키에 가갖고 여객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중간에 그런 울부심, 적개심과 분노 막 이런 게 느꼈는데 여기 부산에 내려가지고 또 술집에 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아니 술집에 가는 건 그 동경에 있을 때구나. 미안해. 동경에 있을 때 여급을 만나고 술을 먹고 누닥거리고 바로 가지 않았고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비하하는 혹은 속이는 이런 얘기를 듣고 분노를 느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부산에 도착해서 김천을 거쳐 서울로 가. 서울에 갔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 나가 겪은 조선 현실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아이가 눈이 아프다 그러니까 거기다 선인장을 발라가지고 실명을 하게 됐어. 이게 조선인의 현실이라고. 아니 눈에다가 선인장을 발라가지고 실명하게 만든다고. 무지하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집에 도착했어. 결국 아내는 죽고 죽은 아내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시 유학하던 동경으로 돌아간다. 이게 지금 만세전의 내용이야. 알겠지?